외국인들이 들어온 자금에다가 미국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업종 2차 전지. 2차 전지는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해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희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은 사실 미국 금리 인하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상반기를 보면 사실 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일찍 할 걸로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여기에다가 한 3번 정도 할 거로 봤는데 6월 FMC에서 1번 정도 할 거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상반기는 개인 투자분님이 투자하시기에는 어려웠고요.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한 번 이상은 할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 후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내년 후내년에는 상승이 더 가팔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시점부터 대세 상승이고,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 어쨌든 인하라는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6월 FMC가 끝나고 점도표가 나왔는데요. 그 점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도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연준 의원 19분이 올해 금리가 얼마로 예상하는지 올해 말, 내년 말, 후내년 말 얼마나 예상되는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올해 말에 연준 의원들 컨센서스는 상당 기준으로 5.25%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5.5%니까 0.25% 한 번 인하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인하는 아무래도 한 12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9월 정도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금리 인하, 금리를 움직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대선 끝나고 12월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걸로 보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은 생각보다 좀 더디면서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점도표에서 보듯이 2025년은 여기에서 1% 정도 더 인하가 되고, 2026년은 거기에서 또 1% 정도. 그래서 내년 후내년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보면 주가도 내년 후내년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어렵지만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관심 종목까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느리게 하는 이유 살펴보는데, 그건 다른 것보다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더 가깝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물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2022년 6월 달에 9.1%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2023년 6월에 3%까지 확 물가가 잡혔다가 이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는 3.3%로 3%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2%대로 안정이 돼야 쉽사리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아직은 3%대로 불안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가를 보면 식료품 물가도 줄어들고, 에너지 물가는 4월보다는 조금 올랐고, 이쪽은 WTI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중동 문제가 좀 가라앉으면 유가도 잡힐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가장 높은 게 임대료 물가입니다. 임대료 물가가 전체 물가 중에 한 5.40%, 임대료 물가가 5.40%로 높게, 소비자 물가가 3.3%인데 비해서는 5.40%니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임대료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 물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혀간다. 왜 자연스럽게 잡혀가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린 저기 하늘 색깔이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YOY. 그러니까 작년보다 임대료가 얼마나 높은지 YOR을 나타내고, 그리고 붉은 색상이 임대료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임대료가 확 높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반등을 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그래서 지금 임대료는 전년도기로 따지면 벌써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대료 물가는 점점 더 하락을 할 걸로 보고요. 그러면 물가는 위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잡힐 확률이 높고, 그래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봐야 되고요. 또 중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보다는 대선 후. 그래서 12월 달에는 12월 전까지는 최소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그렇다면 그 인하 모멘텀을 타고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물론 그 사이에도 사실 여러 번 인하가 된다면 시장이 팍팍팍 상승을 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겠지만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봅니다. 사실 올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인하가 되는지는 사실 연방금리 선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금리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방금리 선물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한 66%,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95%, 그래서 6월이나 12월 달에 인할 확률이 높은데 9월 달은 확률이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영향, 그 영향으로 9월보다는 12월 정도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내년 후내년은 가파르게 인하가 될 거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돈들은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제가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있지만, 그 인하를 보고 큰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 그 돈의 움직임을 보고도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은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미국 달러의 월봉 길게 해서 달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그때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정말 강달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달러가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이 비싼 달러, 나중에 달러가 미국이 내년 후내년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되면 달러는 또 약세로 움직일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상승을 하고 강세로 가지만 인하를 할 때는 약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가진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비쌀 때 내년 후내년에는 약세로 갈 수 있으니까 비싼 달러를 매도하고 값싼 원화, 값싼 이머징 확률로 환율을 매수했을 때 수익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비싼 확률로 값싼 다른 나라 통화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15조 원 이상, 그러니까 약 15년 만에 최대 매수가 들어왔다.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은 두 가지 수익을 보고 나갑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는 환율에서 환수익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에서 자본 수익을 보고 나가는 게 역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환수익을 외국인들이 본다는 것은 지금 환율이 1,400원 달러당 가까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또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강세로 가서 가령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1달러 내고 1,400원 받아서 들어가고
나갈 때는 1,000원 내고 1달러 받아 나가니까 환율에서만 40%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날 걸 보고 지금 우리 시장에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움직이지 않지만 돈들이 먼저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이나 후내년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주가는 확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 환율에 따른 수익,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본다면 우리도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낫고요. 조금 어렵지만 이런 과정이 지나면 주식이라는 게 또 어느 순간 불을 뿜으면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내년 후내년으로 이어질 걸로 보니까 조금 힘드신 분들이더라도 주가가 밀리더라도 참고, 또 현금 있으신 분들은 주가가 밀릴 때는 매수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하고 연말 내년 후내년을 보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또 많으신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를 확 인상을 하고 횡보를 했을 때 그때 채권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2006년 6월에서 2007년 8월 이때도 보면 5.25% 높은 금리에서 오래 유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권 금리 움직임을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기간에 보면 금리가 높게 5% 이상 확 치고 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확 치고 갔다가 그리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돼서 가는 동안 한번 위로 팍 치고 갔다가 조정을 받고 치고 다시 조정을 받는 이런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채권을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를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1, 2년. 하지만 과거처럼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큰 수익을 내기를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역시 우리 미국 사람이면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환율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과거 2006년대하고 지금하고 환율, 우리 원화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화의 위치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면 2006년 7년도 때는 원화가 정말 강세일 때입니다. 정말 강세고 지금은 원화가 정말 약세일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6년도 때는 우리 비싼 원화를 주고 값싼 달러를 사서 미국 채권을 샀다. 이렇게 보면 위기가 와서 달러가 강세로 확 가고 원화가 약세로 확 갔을 때 미국에서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환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정말 강세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미국 채권 투자가 정말 적절한 시기였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원화가 1,400원 근처 정말 약세입니다. 설령 미국 채권을 샀다가 미국 채권 금리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가면 환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는 지금은 권해드리는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다. 채권보다는 굳이 채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니까 환율하고 무관한 우리나라 채권, 특히 2년물 국채 정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유리하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주식을 관심 가지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봅니다.
주식은 금리 인하 기간에 훨씬 강하게 생각보다 강한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 큰 수익이 나잖아요. 주식도 강하게 갈 건데 바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바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냐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율이 원화가 약세했어.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항상 외국인 환차익도 나고 주가도 상승이 나서 큰 수익이 나면서 주식시장도 상승을 하는데 당장 환율이 이렇게 강세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입니다.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 올렸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25% 관세에서 100% 관세를 확 올렸고요. 반도체와 태양광은 25% 관세에서 50% 관세로, 철강이나 리튬이온 배터리도 25% 관세를 확 올렸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올리고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들은 과거에도 미국이 트럼프 시점에서도 이렇게 관세를 올린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올렸을 때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로 하면서 대응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높아졌지만 환율을 약세로 누르면 관세를 좀 무마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1달러당 7위안인데 뭐 극단적으로 1달러당 10위안으로 확 늘었다. 가능을 하면 1달러 팔면 중국에서는 10위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은 1달러 팔면 7위안인데 관세가 높아지더라도 위안화를 약세로 하면 그만한 수익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위안화 발 이런 어떤 환율, 요게 8월 1일 날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전후 계속해서 위안화가 약세로 되고,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전통적으로 한중일 환율도 동반돼서 움직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약세로 가고 요런 8월 1일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원화도 그때부터는 좀 강세로 돌 확률이 있다. 그러면 중국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안화도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약세로 움직이고 오고 있고요. 이 약세 부분에서 지금 뭐 중국발 환율 전쟁이 또 불거질 수가 있는데 8월 1일 기점으로 조금 불거지더라도 막상 미국 관세가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건 지나갈 걸로 보고요. 그 다음 일본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도 정말 약세로 초약세로 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수입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그 수입자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할 확률이 높고요. 과거도 뭐 150엔 이상에서는 여러 번 환율 방어가 들어왔거든요. 이 이상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환율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약세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환율도 어느 정도 약세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해지고 또 하반기 때 미국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 달러니까 원화도 강세로 갈 확률이 있고요. 그래서 환율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정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 생각을 하면 결국 이런 약세 있는 원화가 시간이 지나면 강세로 갈 걸로 보고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세에서 지금 시장이 원화가 약세일 때는 시장도 약세니까 어렵더라도 결국은 강세로 가고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고 간다.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이 당시에 이 어떤 대세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도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때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화 차트입니다. 보면 원화가 정말 약세에서 계속 강세로 2002년에서 2007년 이렇게 강세, 점진적인 강세로 갈 때 코스피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 뭐 20배씩 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크게 나왔는데 이런 장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원화가 정말 이렇게 가고 우리 시장이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1분기 때 사상 최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우연이 아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하반기에 점진적인 상승이 조정과 하락을 받치면서 나올 때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자금은 사실 기간 운영에 따라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기간 자금보다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들은 외국인 자금에 따라 시장이 항상 강하게 움직임을 왔고 또 기관 같은 경우들은 어느 순간 또 매수로 바뀌게 되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시장 상승에 따라 개인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수로 이어지면서 과거 같은 경우도 랠리가 펼치게 되면 기관 자금도 따라 들어오고 또 개인들도 주식에 관심을 가진다.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은 개인 돈이 기관으로 들어가고 또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매집이 되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외국인들이 먼저 매집이 되고 뒤따라 개인들을 들어오면서 기관들도 같이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자금적인 측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또 개인들도 어려워하는 게 아쉽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개인들 또 조정치마다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확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느냐 거기에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 같은 경우는 보면 2009년 3분기 때 14조 원 이상 들어왔다가 지금 약 15년 만에 15조 7천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확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때도 보면 2009년대도 보면 매수가 들어오고 옆으로 횡보가 후에 전고점을 넘어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1분기 때 외국인들이 강한 돈이 들어오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횡보가 지나면 2009년처럼 확 한번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이때 올해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에 가장 많이 매수했느냐 그게 사실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탑픽으로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시장에는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미국 쪽에서 중국이 들어오는 거 이번에 전기차 관세도 25%에서 100%로 확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적인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외국인들이 들어온 자금에다가 미국 수혜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업종 2차 전지. 2차 전지는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요 섹터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